하지만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독도가 한국의 땅일까? 5천만 우리 국민에게 너무나도 명백한 우리의 땅이 70억 세계인들에겐 분쟁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다. It is really a question of territorial claims, of acquisition of sovereign title. Yes, there is a dispute. Is it a territorial dispute? It appears to be. 세계 각국의 정보가 실려 있는 미국 중앙정보국 팩트북. 교과서 위의 교과서로 불리는 이 책에서도 독도를 충격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1999년엔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고 일본이 분쟁을 제기했다고 실었다. 수위는 갈수록 높아져 2005년엔 격렬하게란 수식어가 그 후엔 아예 한국과 일본이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도의 아주 유명한 출판사에서도 독도 옆에 닭개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제 그 미국의 유명 출판사에서도 독도를 닭개라고 같이 표기하고 있고요. 독일 교과서에서는 80년대부터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같이 표기되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다른 나라 학생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에서는 독도가 다케시마 같이 표기됐었고 최근 들어와서는 오히려 그 일본의 논리가 더 잘 먹히고 있는 거죠.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는 세계 각국의 포털 사이트에도 뚜렷이 반영되고 있다. 독도란 이름 대신 다케시마나 리앙푸르암을 사용하고 독도를 한국의 섬이 아닌 분쟁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이 불법적 점거를 하고 있다까지도 이렇게 인식하는 나라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건 분쟁 지역이다 하는 것은 아주 확연히 지금 국제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독도에서 157km 떨어진 오키섬.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이다. 오키섬의 명물로 통하는 과자 만주다. これは何ですか？竹島物語といって竹島の形をしたまんじゅうお菓子です。お店の中ではお菓子の中で2番目の売り上げとなっております。 독도의 모양을 본떠 만든 만주는 일본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 등록까지 낸 과자다. 이 만주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먹는 방법. 일장기를 이렇게 꽂아 먹는다. 작지만 무섭게도 기발한 아이디어다. 올해 82세의 야와타 쇼조 씨가 매일같이 공들여 만드는 건 흑요석 공예품. 자세히 보면 이 안에도 독도가 있다. 竹島ということになると関心持ってますからね作ったんですよね。竹島というのはもともとこれ日本ではこの島根県隠岐郡五箇村大和座組あざ竹島でしたね。組の一部なんです。ここの一部なんでしたね。 흑요석 공예품의 인기는 대단하다.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된 2월 22일엔 없어서 못 팔 정도. 그런데 이 제품을 만들게 한 장본인은 사실 따로 있다. 시마네현, 바로 일본 정부다. 일본은 아주 그 정부 자신이 조직적으로 그 홍보 작전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제입니다. 일본의 정치, 경제, 금융 중심지 도쿄. 일본에서 비롯된 모든 독도 문제의 중심이기도 하다. 지난 8월 1일, 일본 국회의원들이 꾸민 한 사건이 우리를 경악해 했다. 제1야당인 자민당 국회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이들은 우리나라 땅에서 무엇을 하려 했던 것일까? 私たちはこの竹島に韓国が具体的な手を出せば日本は動かざるを得ないということをやはり皆様方に行動で示し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これは私の議員の考え、議員としての考え、それから自民党の考え、そして日本政府の考え、
これは一致しています。竹島は歴史的に法律的に日本の領土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しかし韓国によってこの不法占拠されている状態だということです。 독도에 대한 일본의 그릇된 주장은 이미 해외 여러 나라로 번져가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10개국어로 만든 홍보물엔 독도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표기돼 있다. 바로 2008년도 7월 14일 날 중학교 교과서 왜곡을 하면서 그 문부성이 들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백서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그 외무성이 들어가고 또 이제 뭐 지금 현재 정치인들까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순대로 가고 있고.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과연 이 분노의 외침만으로 일본을 막을 수 있는 것일까? 일본은 그렇게 주장한다고 전 국민이 일어서 권리대회를 한다고 해서 독도 영유권이 강화된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토 문제는 그 감정이나 분노의 표출로 해결된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규율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법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의 그 어떤 이론이나 또 기본적인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실질적인 수도이자 정치 중심지 헤이그. 1945년 이곳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세워졌다. 갈수록 늘어가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15명의 재판관들이 국제법에 따라 해결한 분쟁은 현재까지 100여 건. 물론 이 판결의 구속력은 절대적이다. Given the great legal, moral and diplomatic authority with which decisions of the court are invested.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궁극적입니다. 따라 당사국은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판결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하는 제재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이행하지 않은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은 일반 법원과 조금 다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국의 의사. 한쪽에서 소송을 걸어도 다른 한쪽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예외는 있기 마련이다. 일본은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독도에서 어떠한 충돌이 일어나도록 일본이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가능성을 우리는 한 책에서 찾을 수 있다. 현직 판사가 국제법 지식을 토대로 쓴 소설이다.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기 위해 일본이 독도 전쟁을 일으킨다는 가상의 시나리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일본이 자기가 방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군함으로 독도를 둘러쌉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무력 분쟁처럼 되니까 유엔 안보리가 자동 소집됐고 유엔 안보리는 또 전례에 따라서 한일 간의 독도 문제를 ICJ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분쟁 당사국이 아니라도 사건에 개입할 여지는 있다. 유엔 총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면 유엔 가입국인 우리나라로선 선택이 불가피해진다. The Security Council has done this only in 2 occasions, mind you, since the Second World War, in the Corfu Channel case in 1947 and in the Aegean Sea case in 1976. Both territorial disputes, that is true, so that is interesting. 세계 도서 영유권 분쟁 중 국제재판을 통해 해결한 분쟁은 8건. 우리가 주목할 섬은 바로 이곳이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경계에 있는 섬, 시파다리.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섬의 영유권을 두고 23년간 다투어 왔다. 사건은 말레이시아가 발행한 한 장의 지도에서 시작됐다.
and it started in 1969 when Indonesia protested to the map issued by Malaysia, because in that map Malaysia put both the island, Sipadan and Ligitan, as part of our continental shelf. And it was not agreed by by Indonesia at that time. So that is the initial cause of the dispute.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법적 공방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한 건 시파단의 바다. 하루 120명만이 드나들 수 있는 시파단 섬은 세계 10대 다이빙 포인트로 꼽힌다. And obviously Sipadan's one of the top dive spots in the world. I've selected Sipadan Island because it's very famous for turtles. 인도양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물 아래 세계는 수중 낙원이다. 숨막힐 듯 아름다운 바다를 유유히 헤엄치는 녀석이 바다 거북. 섬을 지키는 500여 마리의 거북이는 시파단 섬의 오랜 보물이다. The ordinance is called the Turtle Preservation Ordinance 1917, and it was an ordinance administering the collecting of turtle eggs on the island. Why they need such rule is because they want to regulate and control so that turtle do not go into extinct. 먹고 살기가 막막했던 당시 어민들에게 거북이 알은 매력적인 소득원이었고, 마구잡이식의 알채치는 결국 거북이를 멸종 위기로 내몰았고, 보다 못한 말레이시아 정부가 거북이 보호에 나섰다. 그리고 그 사실은 기록으로 남았다. 법안을 만들었어. 거북이 알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만 채취를 해라. 채취할 때는 멸종 안 되게 뭐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까다로운 규정을 해놓고 그 입법 조치 아닙니까? 그 입법을 지키지 않는 놈은 벌금을 매겼어. 말레이시아가. 거북이 보호는 말레이시아의 뜻밖의 소득을 가져왔다. 인도네시아와의 오랜 영유권 분쟁을 끝내고 마침내 섬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거북이를 지키기 위한 법이 섬을 지킨 셈이다. In this case, the court said, okay, this licensing of the turtle eggs, checking on who harvests the eggs and to protect the turtle breeding grounds, here it counts as an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you could say. 당시 판결문에도 이 내용은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1917년 거북이 생포와 알 수집을 제한한 거북이 보호 조례에 이어 1933년 지방 조례에 따라 시파단을 조류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사실이 증거로 채택됐다. 섬 보호를 위한 말레이시아의 지속적인 노력이 실효적 지배로 인정받은 것이다. And what you need, more importantly, is continuous display of sovereignty, or summarized usually by international lawyers as effective control. So this effective control means you exercise sovereignty in a continuous way, in a peaceful way. You do not breach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of possibly the people, the population in a territory. And that is usually what these cases boil down to, the effective display of sovereignty. 영국 런던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저지섬. To prove the authority of the state on a local level, it is by local government. So I think local government is very crucial, actually, to prove a certain adherence to a certain state, to a certain nationality. 이제 이러한 지방 정부의 행위는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는 상대방 국가의 중앙 정부의 행위보다는 경각심을 덜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 정부에서 이런 그 영토 문제, 특히 독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끈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전략의 하나라고 봅니다. 국가 경쟁력 세계 3위, 지난해 경제 성장률 세계 1위, 5년 연속 항만 물동량 세계 1위. 모두 싱가포르를 가리키는 수식어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싱가포르가 이토록 놀라운 성장을 거둔 비결은 무엇일까? 답은 싱가포르 해협에 있다. 대형 선박을 상대로 10년째 물자를 공급하고 있는 하스만 가소기 선장. 그는 해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If you come from America and then you want to go to South Africa, you must be pass here. You know. Also, if you come from Korean, you want to go to Indian, also you must be pass here, Singapore Strait. That's why Singapore Strait is very, very important. 아시아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이용해 주요 항로로 떠오른 싱가포르 해협.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할 곳이 있다. 얼핏 보면 바다에 떠 있는 듯한 건물. 싱가포르 사람들에겐 호스버그 등대로 불리는 페드라 브랑카 섬이다. Because from the earliest times, there were a lot of shipwrecks in the area. So for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Pedra Branca became a very, very important island. And of course, in the 1850s, the British built a lighthouse there to ensure that no ships would get wrecked. 싱가포르 해협의 동쪽 입구에 위치한 페드라 브랑카 섬은 사실 싱가포르보다 말레이시아에 더 가깝다. The island is important. 등대와 통신 시설이 전부인 작은 바위섬. And so when they operated the lighthouse for over 100 years, all the personnel was supplied out of Singapore. Right, there was a rotational duty as to who the lighthouse keepers would be, how they were supplied with food and all that. I mean, don't forget, Pedra Branca is out there in the South China Sea. There's no food. It's a rock. 줄곧 싱가포르가 관리해왔던 섬에 논쟁이 불거진 건 1979년. 말레이시아가 발행한 지도에 페드라 브랑카를 자신들의 땅으로 표기하면서부터다. 그 후 24년 동안 두 나라 사이의 분쟁은 계속됐고 결국 이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겨졌다. 여기에서 싱가포르가 주요 증거로 내세운 건 등대의 건설과 지속적인 운영, 해군 통신 장비 설치였다. And most specifically, I think the establishment of the lighthouse by England and later on its legal successor after the decolonization, Singapore, it is so important because it is the ultimate act of sovereignty. Physical occupation is extremely important because how else do you prove that you occupy the island? I mean, if you go there and you just plant a flag there and then nothing else happens, that's not the considered occupation. I mean, that may be, you can call it a claim or whatever it is. But generally speaking, the international law regards occupation as some kind of physical occupation.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섬이 확실했던 페드라 브랑카. 물리적 점유는 이 판세를 12대 4로 뒤집었다. 등대를 관리했던 실질적 증거들이 싱가포르를 페드라 브랑카 섬의 주인으로 만든 것이다. 역사적인 권한, 원시적인 권한은 말레이시아에 있지만 그것이 추후에 국제법적인 실효적 지배에 의해서 싱가포르로 이전되었다라고 재판관들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은 독도 문제와도 유사해 당시 국내에서도 꽤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법원에서도 인정한 말레이시아의 역사적 증거가 실제로 섬을 이용하고 등대를 관리했다는 싱가포르의 물리적 증거들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섬의 주인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The interesting thing here, but which confirms the same old international law doctrine, is that Malaysia, or the Sultanate of Johor at the time, had the original title. So here you see this tension between the beginning, the historic title, and then the question of continuous exercise of sovereign authority. Well, even if, right, you were the original title holder, you can lose it. You can lose it if we have demonstrated our occupation, peaceful occupation of the island without any challenge over a period of time. So this is basically the second, the backup argument, plan B, so to speak, right, where Singapore advanced, and that was where we managed to succeed. 독도가 우리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한 건 512년 신라가 우상국을 복속시키면서부터 이후 세종실록 지리지와 고려사 지리지, 증보문헌 비고에도 독도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하지만 독도가 아닌 우산도, 삼봉도와 같은 명칭은 늘 하늘 간의 논쟁거리가 돼왔다. I think for a long time it wasn't, as far as I understood from all the documents in the 18th century, 19th century, it wasn't even clear when certain boundaries were drawn, it wasn't even clear whether these little islands went one way or the other. And that is often a problem. 사실 그런 자료들의 진위 문제, 또 자료 객관성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입증하기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런 증거들의 어떤 증거 능력을 그렇게 과대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국제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들을 우리 역사에서 찾을 수 없다면 영유권 행사의 측면에선 가능성이 있을까? 1952년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행한 실효적 지배는 1900년에 고종 황제께서 발령하신 그 칙령 41호 이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1905년에 편입 조치를 했고 1905년 전부터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독도에서 어떤 물개잡이, 어로 작업을 했고 그러한 것을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세금을 부과를 해주고 거기 영업권이 양도 양수되는 것을 인가를 해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독도를 노리는 일본의 끈질긴 활동에 맞서 최근엔 우리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독도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것. 정부는 독도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는 2010년까지 342억 5천만 원을 투입하는 독도 이용 기본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독도에 대규모 방파제와 관광시설을 짓습니다. 지난 2006년엔 물론 2008년에도 방파제를 짓겠다고 했지만 늘 말뿐인 사업. 최근엔 설계 용역비 37억 원을 확보했지만 관련 부처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여전히 표류 중이다. 3년 전 정부가 계획했던 28가지의 독도 사업도 실제 진행된 것은 주민 숙소를 포함한 일부분. 1조 82억의 전체 사업비 중 290억만이 투자됐다. 전체 사업비에서 사용된 건 겨우 3%에 불과하다. 지금 독도 문제를 처리할 우리 정부 내에 책임자가 없어. 책임자가 없어. 아무도 책임을 안 져. 독도 업무를 하면서 개별 부서는 개별 법령을 가지고 개별적인 자기 부처만 판단을 하거든요. 사실은 뭐 그런 측면에 어려운 점이 많죠. 외교 통상은 외교적인 문제, 뭐 문화재는 문화재 관리만 생각하고, 뭐 환경부는 생태 자원들만 생각하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 만든 법령도 독도를 올가매고 있다. 지난 2005년에 제정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이 오히려 독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은 이 법률의 그 내용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독도의 영유권 수호라든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독도에 접근할 때는 환경부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또 사실 문화재 관리청의 허락을 받도록 독도의 접근 가능성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거죠. 우리 땅 독도는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땅이다. 말뿐인 영유권 강화 방침이 오히려 독도를 홀로 버려두게 한 것이다. 중앙 정부의 입장은 뭐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면 단호하고 신중하고 엄중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언어적인 수사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궁극적으로 말하는 외교통상부나 문화재청은 독도에 어느 정도 좀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빨리 인식을 전환해서 문제 자체를 인식을 해야 그 대비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독도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63포 탄약가 투성 63포 조준 좋아 순시사거리 1600서 40도 16나트로 이동합니다. 호시탐탐 우리 영해를 노리는 일본 순시선이다. 이와이, 다이세, 오키를 포함 지금까지 독도 근해에서 확인된 일본 순시선은 모두 6척. 이번 일본 지진 사건 있지 않습니까? 지진 사건 있을 때 그 다음 날 팔강구에서 배가 왔습니다. 순시선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 달 정도 어선할 때도 일본에서 주기적으로 3일 간격으로 계속 나타났습니다. 순시선이 이제 1년에 두고 했을 때 뭐 작년에 뭐 90몇 되고 올해 뭐 70몇 다 되고 1년 되면 거의 100회 다 될 것 같은데. 우리 영해는 독도에서 12해리, 일본 순시선의 위치는 13해리. 코앞이다. 한 해 출몰 횟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까지 50회를 밑돌다가 3년 전부터는 90회 이상으로 늘어난 것. 순시선의 접근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 국제법상으로는 수시로 나타나가지고 그걸 자료로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어떤 자기들 유리한 증거를 그렇죠. 예. 국제법상 유리한 증거. 끊임없이 계속되는 일본의 도발엔 이유가 있었다. 일본의 독도 관할청. 시마네 현청에 있는 독도 자료실에선 독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연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1945년 일본이 패전하고 한국에서 물러난 뒤에도 독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昭和28年にアシカ漁、戦後でさえアシカ漁の許可を島根県は出しておりますし、漁業については沖ノ島漁業協同連合会に10年刻みで現在でも出し続けておりまして、これらはすべて日本領であること、戦後でも日本領として日本政府は体制を取り続けている証拠となると思います。 독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는 일본의 주장. 우리는 그 증거를 오키섬에서 찾을 수 있었다. 오키 어업 협동연합에선 오랫동안 오키섬 주변의 어업을 관리해왔다. 독도도 관리 대상 중 하나다. この竹島についてはこういった大衆共同漁業権の中でも漁業の種類としてはワカメとか岩のりとか天草、それからアワビ、それからサザエ漁業についてはこの時期まで許可しますよという許可書でございます。沖東漁連としては県の方へは今後もずっと申請はしていく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오키 어업협동연합에서 입수한 2장의 문서는 독도에서 어업을 해도 된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허가서. 어장의 위치는 오키섬에 있는 독도, 동도와 서도까지 상세히 적혀 있다. 이렇게 일본 시마네 현에서는 1953년부터 오키섬의 독도 어업권을 허가해왔다. 이것은 행정권을 행사한 증거가 될 것이다. 領有権を放棄はしていないという、そういう証拠にはなるかなとは思います。ことも日本としては、放棄はしていないという意思表示を示していると
いうところはまあ評価してもらえるかなとは思います。 독도를 차지하기 위한 일본의 준비는 생각보다 더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またリン鉱石が採掘できるということもありまして、昭和28年にこれは広島の通産局が許可出しているんですけども、その採掘権に対して島根県が甲区税という地方税を課税しています。 우리가 모르는 사이 시마네 현의 행정권은 독도의 광물 자원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실제 일본이 발급한 광어권엔 독도에 매장된 인광석의 양과 채굴권을 등록한 기록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독도의 채굴권을 놓고 일본 법원에서 재판을 열었다는 사실. で裁判所としては当事者が、竹島は日本の領域であるということを前提にして、その被告は国なんですけれども、国と島根県ですね。でもう片方はその工業権を持っている方なんですけれども、 발단은 일본이 독도에 광구세를 징수한 것에 있었다. 실제로 채굴할 수도 없는 땅에 세금이 부과되자 당사자는 시마네현을 상대로 소송을 했고, 이 재판은 독도를 일본이 관리했다는 증거로 남았다. 私たちは法律に基づいてこの国際条約に基づいて領有権を主張している方や韓国には法律がないんです。 과거는 확실히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걸 보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잠든 우리의 뼈아픈 역사를 떠올렸다. 100여 년 전 대한제국의 이름으로 이 땅을 찾았던 헤이그 특사. 당시 일본 침략의 부당함을 알리고 나라를 되찾으려던 그들에게 평화회의장의 높은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Korean delegation indeed came to The Hague in order to speak their plight about the Korean situation, but unfortunately they were not allowed in the conference at the time, so they couldn't be here and join. 일본이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국권을 박탈한 1905년. 그로부터 2년 뒤 세 사람의 특사가 헤이그에 파견됐다. 이 특사단을 이끌었던 사람, 바로 이준 열사다. 이준 열사께서 이 법조인 선배시거든요. 예전에 검사를 했고, 특히 이제 이준 열사께서 이 오신 것이 그 국제사회의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자는 얘기였었는데, 그 어떤 국제법에 의존하려고 했던 평화에 대한 의지. 한성 법관양성소 1기 졸업생, 우리나라 최초의 검사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서 하려 했던 일은 국제법을 통해 국권을 되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만국의 평화를 지키자는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평화는 끝내 지켜지지 못했다. 여기서 활동하시다가 이준 열사가 1907년 7월 14일 날 돌아갔어요. 헤이그에서 활동한 지 채 한 달이 안 돼서다. 만약 평화회의장의 문이 열렸다면 이준 열사도 헤이그에 대한 기억도 그리고 우리의 역사도 달라졌을까? 이 독도 문제가 혹시 이 국제재판소 이 헤이그에 오게 되면은 정말 어떻게 될까? 참 제가 이 네덜란드에 사는 제일 오래된 교포로서 참 걱정이 앞서요. 100여 년 전 그날 이후 우리는 헤이그에서 늘 패배를 떠올렸다. 만약 다시 이 땅에서 독도의 주권을 놓고 싸워야 하는 날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적 증거에 맞설 수 있을까? 독도를 이제는 저는 지키는 독도에서 생산하는 독도로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독도는 엄연하게 우리의 영토입니다. 영토라면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고 또 그것을 보존하고 또 관리하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독도 문제는 이렇게 이럭저럭 지나가도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시급한 국가의 긴급 당면 과제입니다.